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저는 애자 69살입니다. 평생 바구니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아들 태용이를 키웠습니다. 태용이가 옷가게를 열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시골의 작은 땅까지 팔아 모든 자본을 모았고 자식이 행복하다면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명의는 제 이름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태용이에게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 고마워할 거라 생각했지만 개업식 날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낡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올리고 시골 술과 쑥떡이 든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너무 긴장되어 모두가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를 아끼는구나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풍선을 달고 꽃을 꽂으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축하하려고 다가가려는데 수연이 다가와 빨갛게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연은 작게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어머니, 좀 멀리 서 계세요. 손님들이 보면 우리 집이 촌스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온 방이 비웃는 소리로 터지는 것 같았고 얼굴은 새빨개지고 다리는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태용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저를 감싸주지 않았고 고개만 숙인 채 모른 척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기분이었고 오늘을 위해 쌓아온 모든 자부심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도 쪽으로 물러났고 여전히 바구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태용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분주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남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쫓겨나다니 귀가 멍해지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희생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이런 수치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한복은 먼지에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림자처럼 구석에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고 오늘은 그들 앞에서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난 뒤 저는 돌아섰습니다. 태용이가 저를 보고 부르려 했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 버스를 잡아타고 좌석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아둔 돈 한 푼 한 푼, 새벽 장터에서의 고생, 학비 걱정으로 밤을 새운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변했습니다. 목이 메고 손만 꽉 움켜쥔 채 좋아, 나를 무시하고 싶으면 내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은 조용했고 선풍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게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권리를 쓸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만 문 밖으로 내몰린 순간 무조건 믿은 게 잘못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류를 앞에 두고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태용아, 너희가 엄마를 이 지경까지 몰았구나. 엄마는 더 이상 굽히지 않을 거야. 차가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가움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가진 전부를 쏟아 가게를 열어줬지만 이제는 저 역시 모든 마음을 다해 인생의 교훈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그 결심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홀로 앉아 가게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는 글자가 모든 자본, 모든 노력이 내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개업식 날 저는 남처럼 쫓겨났습니다. 그 수치심은 삼킬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빨간 입술, 차가운 목소리로 저를 내쫓던 수연이, 그리고 저를 외면한 태용이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제 피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나를 무시한다면 너희를 빈털터리로 만들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박한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시골 땅을 팔 때 도와줬던 종국 씨의 부동산 사무실로 곧장 갔습니다. 종국 씨는 놀란 듯 했지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가게를 팔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종국 씨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애자씨, 그 가게 개업한 지 얼마 안 됐고 번화가에 있는데 몇 년만 두면 더 이익이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익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팔아주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제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가게 명의가 제 이름이라 서류는 아주 빨리 진행됐습니다. 서명할 때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에 박혀있던 칼을 뽑아낸 기분이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꿈도 못 꿨던 거액이었습니다.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태용과 수연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연이 얼굴이 벌개져 저희 집으로 뛰어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왜 팔았어요? 일부러 우리 인생 망치려고 한 거죠. 태용은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습니다. 내 것에 대한 결정권은 내게 있어.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걷어찼잖니. 수연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악독해요. 이기적이에요. 태용은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하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보고 멀리 서 있으라 했던 날, 정은 생각했니? 오늘 나는 정말 멀리 서 있을 거야. 다시는 굽히지 않을 거다. 수연은 분에 겨워 책상을 쾅 치고 집을 뛰쳐나갔고, 태용은 뭔가 말하려다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앉아서 여전히 아픈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내 아들, 내 핏줄이 이제는 분노의 눈빛으로 저를 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애자야, 너는 평생 참기만 했잖아. 더는 못 참아. 이제 내 가치를 보여줄 때가 왔어. 그 순간부터 전선이 명확하게 그어졌다. 나는 한쪽, 며느리는 한쪽, 태용이는 그 사이에 끼었지만 나는 안다. 앞으로도 여러 번 선택을 해야 할 거라는 걸, 그리고 매번 아플 거라는 것도. 나는 눈물을 닦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수연아. 이 촌스러운 늙은 여자가 널 더 답답하게 만들 거야. 바로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태용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가 가게 팔았잖아요. 이제 만족해요? 우리 부부의 꿈을 망가뜨려서 기뻐요. 태용이는 옆에서 얼굴을 찡그렸지만 아내가 말하는 걸 그냥 두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차를 따르며 침착하게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그저 너희가 나를 내쫓았던 그 기분을 돌려준 것뿐이야. 내 것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나를 무시했으니 원망하지 마. 수연은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다.
엄마 정말 독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칼처럼 내뱉었다. 개업식 날, 내 입으로 나더러 멀리 있으라고 했지? 그때 너는 정을 생각했니? 태용이는 얼굴이 빨개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수연이가 실수로 그런 말 한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수해요? 손주 생각은 안 해요. 나는 이를 악물며 웃었다. 손주 생각? 그럼 누가 나를 생각해줬지? 평생 일해서 너희를 위해 모았는데 결국 며느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잖아. 너희는 내가 계속 침묵하길 바라는 거야? 수연은 달려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돈 가지고 엄마 혼자 사세요. 우리 부부는 우리 힘으로 일어설 거예요. 두고 보세요. 말을 마치고 태용이 손을 잡아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태용은 멈춰서서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엄마, 너무 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고개를 들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 거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더 이상 쫓겨나는 그림자가 아니야. 그런 시대는 끝났어. 태용은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다.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아 끌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작은 집은 무섭게 조용해졌다. 나는 혼자 남아 가슴이 답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타올랐다. 아프면서도 강해지는 그런 감정이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이 집안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태용이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 끼었다. 나는 그를 안타까워하지만 그도 내가 모욕당할 때 침묵했다. 수연은 나를 원망하지만 나는 맹세했다. 다시는 그 애가 내 머리 위에 올라서게 두지 않겠다고.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다. 좋아, 수연아. 내가 나를 필요 없다고 했으니 내가 없으면 얼마나 쓰라린지 보여줄게. 그날 불꽃 튀는 대립 이후 나는 며칠간 아무 말 없이 지냈다. 하지만 침묵은 용서가 아니라 다음 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내 손에는 가게를 판 큰 돈이 있었다. 나는 그 돈을 수연을 더 답답하게 만들 방법으로 써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결국 시장 근처에 작은 집을 한 채 샀다. 집은 넓지 않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위치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절차를 마치고 이사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잡화점을 열었다. 이미 팔아버린 옷가게보다는 자본이 적었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고 손님을 끌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웃는 얼굴로 장사를 시작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내가 착하고 신용 있게 장사한다고 알았기에 손님이 점점 더 많아졌다. 누군가는 이렇게 칭찬했다. 애자씨 참 대단하네. 나이 들어도 젊은이 못지않게 일 잘하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지만 속은 파도쳤다. 그게 바로 수연이 짓밟았던 내 명예였다. 내가 따로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은 곧 수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 소식을 듣고 수연은 분노에 떨었다. 어느 날 내가 장사하고 있는데 멀리서 수연이 차가운 얼굴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걸 봤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태용에게 비꼬듯 말했다. 봐, 내 엄마는 자기 생각만 해. 가게 판 돈 우리한테 준다더니 자기 가게 열었잖아. 태용은 아무 말 없이 약간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말 하나하나를 다 들었지만 모르는 척 손님을 친절히 맞았다. 부부가 떠나고 나서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다. 며느리가 대놓고 질투하더라.
당신이 더 장사 잘 되니까 속이 타는 거지.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지만 속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맞아. 수연은 나를 무시했다. 이제 내 가게에 손님이 올 때마다 내가 버는 돈마다 그 애에게 되갚는 한 방이 된다. 가끔 태영이가 몰래와서 작은 물건을 사간다. 그는 망설이며 가게 앞에 서서 내 눈을 피했다. 나는 쫓지도 부르지도 않고 조용히 물건을 포장해 건네줬다. 그는 아직 나를 아끼지만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수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 근처에 가게를 차리려고 계획하며 일부러 경쟁을 걸었다. 나는 그 의도를 알면서도 속으로 웃을 뿐이었다. 그 애는 모른다. 장사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용도 필요하다는 걸. 신용은 나에겐 있지만 그 애에겐 없다. 그때부터 새로운 전쟁터가 열렸다. 한쪽은 내 잡화점, 한쪽은 수연의 대충 만든 가게. 손님들은 점점 내 쪽으로 몰렸다. 수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속은 끓고 있을 것이다. 나는 작은 집에서 손님이 들락날락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수연아. 이 싸움은 길 거야. 얼마 안 가서 수연은 본격적으로 술을 쓰기 시작했다. 상품으로 경쟁이 안 되자 더러운 술을 쓰기로 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손님들끼리 내 뒷담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애자씨가 가게 차린 건 아들 돈 덕분이래. 나이 들어서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고 어떤 이들은 나를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죄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다름 아닌 수연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점심 무렵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들러 물건을 사면서 속삭였다. 며느리가 여기저기 돈이 자기와 남편한테서 나왔다고 하더라. 내가 욕심이 많아서 돈을 다 가져가서 따로 장사한다고 하던데.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심장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뭔가 찔리는 줄 알 것 같았다. 나는 침묵을 선택하고 장사에 집중했다. 며칠 동안은 정말 손님이 줄었다. 어떤 사람들은 망설이다가 가게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곤 했다. 나는 눈물을 삼키고 그래도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오직 시간과 진심 어린 행동만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라 믿었다. 내 예상대로 점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에게서 부정이나 속임수는 찾아볼 수 없고 물건도 언제나 정직했다. 한 손님이 말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고 나는 울컥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눈물이 계속 나오려 했다. 그 사이 수연은 계획이 실패해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녀는 태용에게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도대체 왜 저 할머니는 언제나 남들에게 믿음을 받는 거야? 아마 착한 척해서 그렇겠지. 태용은 한숨을 쉬며 대답을 피했다. 나는 그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수연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나는 기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 균열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수연이 악담을 퍼뜨렸으니 그 결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그날 저녁 작은 집에 혼자 앉아 나는 속삭였다. 수연아, 내가 침묵만 할 줄 알았니? 나는 아들을 생각해서 참아왔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내 명예를 더럽힌다면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이야기로 돌아오자. 어느 늦은 오후, 태용이 갑자기 내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몹시 야위고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내가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도와줘요. 제가 고리대금에 손을 댔는데 이제 곧 집을 뺏길 판이에요.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알고 보니 그동안 태용은 내게 사업 실패와 빚이 쌓인 걸 숨겼다. 수연은 뒤에 서서 눈이 빨개졌지만 목소리는 나긋나긋했다. 엄마, 손주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들었다. 머릿속에는 개업식 밤, 수연이 나를 내쫓고 태용이 아무 말도 안 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아픔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얼마나 빚졌니? 태용은 목이 메어. 400만 원이 넘어요. 더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오겠대요. 나는 한숨을 쉬고 물 한 잔을 따랐다. 잔을 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걸 엄마가 결정한다. 너희들은 반대할 권리가 없어. 수연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엄마 돈이면 그냥 주면 되지. 왜 조건을 걸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너희가 갚아야 할 빚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모든 대출 서류를 갖고 있을 거다. 태용은 고개를 숙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네, 엄마.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수연은 반박하려다 무릎 꿇은 태용을 보고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일어나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무시당하고 내쫓겼던 사람이다. 오늘 내가 도와준다면 그때부터 내가 주도권을 쥐는 거다. 못 받아들이겠으면 너희가 알아서 빚을 갚아라.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태용은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은 손을 꽉 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돈을 들고 채권자에게 갚으러 갔다. 하지만 대출 서류는 내가 모두 챙겼다. 나는 채권자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앞으로 모든 거래는 나를 통해서만 하시오. 태용 부부를 찾아오면 그건 곧 나를 건드리는 거요. 그는 비웃으며 떠났다. 나는 서류 뭉치를 꼭 쥐고 마음 한편은 아프면서도 통쾌했다. 그래, 나는 한때 무능력자로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내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나는 시장에 나가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게임의 법칙을 정한다. 수연아, 곧 쓴맛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빚을 대신 갚은 뒤 나는 모든 대출 서류를 내 손에 쥐었다. 태용에게 바로 돌려주지 않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제부터 태용은 내 가게에서 일해야 한다. 내 아들이지만 빚을 졌으면 노동으로 갚아야 한다. 이제 빈둥거릴 생각은 하지 마라. 수연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절대 안 돼요. 제 남편이 왜 엄마 가게에서 일해야 하죠? 사람들이 보면 우리 부부를 비웃을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체면이 중요하면 내가 다 갚아라.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냈으면 법은 내 거다. 태용은 조용히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태용은 내 가게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짐을 나르고 계산하고 청소도 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나는 한편으론 슬프고 한편으론 통쾌했다. 아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게 슬펐지만 수연이 속이 뒤집혀 이를 갈 만큼은 통쾌했다. 내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 소문이 퍼졌다. 태용이가 이제 엄마 밑에서 일한다더라. 아들이 엄마 가게에서 일하다니 창피하지도 않나?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벌개져 집에 와서 분풀이를 했다. 그녀는 태용을 몰아세웠다. 봐, 시장 사람들이 다 당신을 비웃잖아. 이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일부러 우리 망신 주려고 저러는 거야? 태용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게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럴수록 수연이 점점 더 밀리는 것 같아. 수연이 무슨 말을 해도 태용은 점점 더 지쳐만 가. 어느 날 오후 장이 한산해질 무렵 나는 차를 홀짝이며 아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바라봤어. 가슴이 순간 아팠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 개업식 날 쫓겨나 밖에 서 있던 그날이 떠올랐어. 나는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그리고 지금 그 맹세를 지키고 있어. 수연은 화가 나서 밤마다 이를 악물고 맹세하곤 해. 저 늙은이가 이긴 줄 알아? 내가 어떤 고통인지 보여줄 거야. 수연은 모를 거야. 나는 이미 그 눈에서 불꽃을 받고 조용히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내 마음속엔 짧은 한마디가 울려 퍼졌어. 이번엔 내가 법을 정한다. 그 후로 태용네 집안 분위기는 전쟁터 같았어. 수연은 매일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고 태용은 묵묵히 참아냈지. 나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아들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럽고 쓰라린 마음이 들었어. 어느 날 수연이 시장까지 와서 일부러 내 앞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모두가 듣게 말했어. 나이도 많은데 왜 아들을 부려먹어요? 진짜 못된 시어머니네. 며느리 착취하고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서 수군거렸어. 나는 화내지 않고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어. 빚을 진 사람이 갚는 거야? 내 아들이 여기서 일하는 건 내가 대신 떠안은 빚을 갚기 위해서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대신 갚아줘도 돼. 시장이 웅성거렸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 어떤 사람은 애자 아주머니 말이 맞아. 어느 엄마가 아들 고생시키고 싶겠어. 하지만 빚졌으면 책임져야지 라고 했어. 수연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반박하지 못했어. 씩씩거리며 가버렸고 사람들의 비웃는 시선만 남았지.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태용이 주저앉아 울먹였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 때문에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나는 아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결연함을 봤어.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지. 오늘의 치욕은 내가 아내와 함께 자초한 거야. 정말 고치고 싶다면 기회를 줄게. 하지만 또다시 나약해진다면 내가 직접 끝낼 거야. 태용은 고개를 숙이고 눈이 빨개졌지.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은행 통장을 열어봤어. 태용을 구하고 남은 돈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지.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이제 돈은 내 무기야. 내가 돈을 쥐고 있는 한 수연은 절대 고개를 들 수 없어. 수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분하고 나를 미워하며 반드시 반격할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늙었지만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야. 속으로 다시 되뇌었지. 이제 더는 평온한 가족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내 예상대로 수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온갖 계략을 꾸며 태용이 내 가게에서 떠나게 하려고 했지. 어느 날 수연이 시장까지 와서 남편 팔을 잡아 끌며 모두 들으라는 듯 소리쳤어. 지금 당장 그만둬. 남자가 엄마랑 가게에서 일하다니 창피하지도 않아? 집에 가. 내가 다른 일 구해줄게. 태용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일을 그만두지 못했어. 나는 카운터 뒤에서 차갑게 말했어. 오늘 여기서 나가면 그때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빚은 내가 알아서 갚아. 다시는 엄마 얼굴 보려 하지 마. 시장 전체가 숨을 죽였고 사람들은 애자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다. 그래도 맞는 말이지. 빚졌으면 책임져야지 라고 수군거렸어. 수연은 멍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내 말에 동의하는 걸 보고 더 화가 났어. 결국 태용의 팔을 놓고 분노에 차서 떠나버렸지. 태용은 주저앉아 땀을 흘리며 엄마, 미안해요 라고 속삭였어. 그날 밤 수연은 또 집에서 소란을 피웠고 싸움 소리가 골목까지 울려 퍼졌어. 수연이 소리쳤어. 당신 좀 그만 나약해져. 당신 엄마가 일부러 당신 망신 주는데 왜 고개 숙이고 참아. 난 이런 비겁이랑 못 살아. 태용이 소리쳤지. 그만해. 엄마가 우리 빚을 다 갚아줬잖아.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노숙자 됐을 거야. 그 말에 수연은 충격을 받았어. 태용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거였지.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고 더 나를 미워했어. 밤새 울고불고 신세 한탄을 해 태용을 지치게 만들었지. 며칠 뒤 수연은 노선을 바꿨어. 공개적으로 대들기보다 태용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지. 봐, 엄마가 다 차지하려고 해. 나중에 돌아가시면 뭐 남겨줄지 누가 알아. 지금 돈도 다 엄마가 쥐고 있잖아. 나는 수연이 남편 귀에 속삭이는 말을 다 알고 있었어. 태용이 내 눈길을 피하고 표정이 더 무거워졌으니까.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어. 그냥 지켜봤지. 나는 믿었어. 수연이 점점 더 깊이 계산에 빠질수록 마지막에 칼을 빼드는 건 나라는 걸. 어느 날 오후 나는 가게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지. 수연아, 내가 더 반항할수록 내 진짜 얼굴이 드러나. 나는 그저 기다릴 뿐이야. 내가 스스로 덫에 걸릴 날을. 어느 아침 내가 막 진열을 끝냈을 때 수연이 불쑥 나타났어. 이번엔 소리치지 않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 멀리서 보면 화해하러 온 것처럼 보였어. 수연이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어. 어머니, 요즘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작은 선물 가져왔어요.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웃음 뒤의 시선은 여전히 칼날 같았지. 나는 들추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 그래, 거기 놔둬. 나 장사 바쁘다. 수연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떠나기 전에 태용 귀에 뭔가를 속삭였어. 나는 잘 듣지 못했지만 태용이 당황해서 내 눈길을 피하는 걸 봤어. 그날 저녁 태용이 또 머뭇거리며 말했지. 엄마, 혹시 빈 문서를 저한테 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직접 책임지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꾸 제가 엄마 밑에서 일꾼처럼 일한다고 해서 너무 창피해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 마음이 갑자기 저려왔지. 이건 분명 수연이 태용 귀에 속삭인 말이었어. 제가 곧장 물었다. 내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태용은 침묵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갑자기 쓰라림을 느꼈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고? 좋아. 그럼 엄마가 쓴 돈을 다 갚아.
한 푼도 빠짐없이 갚으면 엄마가 곧바로 빚 문서를 내줄게. 태용은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꼭 쥔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이웃에게서 들었다. 수연이 몰래 종국 씨를 만나러 갔다는 것이다. 종국 씨는 내가 가게를 팔 때 도와줬던 중개인이었다. 수연은 태용 이름으로 돈을 빌려내게 갚고 빚 문서를 되찾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비웃으며 웃었다. 수연은 몰랐다. 종국 씨가 나를 존경해서 곧바로 이 일을 내게 알렸다는 사실을. 며칠 뒤 수연이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 두툼한 돈다발을 내밀며 크게 말했다. 엄마, 이 돈이면 빚 문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엄마, 돌려주세요. 나는 돈다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이 돈, 어디서 났니? 수연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희 부부가 마련했어요. 엄마, 그냥 문서 주세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서랍에서 종국 씨가 서명한 확인서를 꺼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다른 사채까지 써서 갚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갚으면 태용만 더 고생할 거야. 내가 내 꾀에 넘어갈 줄 알았어.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용도 놀라 아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나는 문서를 서랍에 넣고 잠그며 선언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빚 문서는 내 손에 있을 거야. 꿈도 꾸지 마.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수연은 분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태용은 고개를 숙인 채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나는 등을 돌리고 걸어가며 속으로 속삭였다. 수연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스스로 패배할 뿐이야. 내가 정체를 밝혀낸 이후로 수연은 함부로 돈을 빌리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았다. 수연은 다른 수를 쓰기 시작했다. 눈물을 무기로 삼았다. 어느 저녁, 내가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데 수연이 집 앞에 서서 배를 감싸 안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수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제발 저희 부부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손주라니 얼마나 기다렸던가. 눈물이 고여 나는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수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승리감이 번뜩이는 눈빛을 보였다. 나는 순간 멈췄다. 그 순간 수연이 연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게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연극이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임신했다면 더더욱 바르게 살아야지. 아이를 도구로 삼지 마라.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내 몸부터 잘 챙겨라. 더 이상 꾀 부리지 마라. 수연은 말문이 막혀 내가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던 모양이었다. 수연은 울음을 가장하며 등을 돌려 떠났다. 다음 날 나는 이 일을 태용에게 이야기했다. 태용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말 수연이 임신한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임신했다면 엄마가 손주를 돌볼 거야. 하지만 거짓말이라면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해. 엄마는 더 이상 속을 힘이 없어. 태용은 침묵했다. 나는 그 눈에서 혼란과 동시에 아내에 대한 실망을 뚜렷이 읽을 수 있었다. 며칠 뒤 수연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졌다. 사람들은 내가 곧 손주를 보게 됐다며 축하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가득했다. 나는 알았다. 그 둥근 배 뒤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연극이 숨어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여전히 서랍에 있는 빈 문서를 바라보았다. 나는 속삭였다. 수연아, 내가 아이를 내세우면 내가 포기할 줄 알았니? 아니, 이번엔 내가 내 모든 걸 지켜볼 거야. 내가 날 속이려 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며칠 뒤, 나는 수연의 배가 평평한 걸 발견했다. 수연은 여전히 몸에 핏되는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걸었고 임신한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지켜보며 확신했다. 모든 게 연극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일부러 태용의 집에 음식을 들고 찾아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에서 수연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웃으며 말했다. 그 노인네가 완전히 속았어. 내가 임신한 줄 알게 내버려 둬. 빈 문서만 되찾으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문 밖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동안의 의심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나는 돌아서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걸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수연아, 병원에서 언제 초음파하재? 엄마가 같이 가줄게. 수연은 잠시 멈칫하며 얼굴이 굳었지만 곧 감췄다. 아, 다음 주에요.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드러내지 않았다. 스스로 덫에 빠지게 하고 싶었다. 며칠 뒤, 나는 근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지인에게 확인을 부탁했다. 결과는 내 예상대로였다. 수연은 산부인과에 등록한 적이 없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마음속의 분노와 아픔이 치솟았다. 그날 밤, 나는 태용을 불러 확인서를 건넸다. 이게 진실이야. 내가 직접 봐.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어. 태용은 몸을 떨며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그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다. 봤지? 그녀가 우리 모두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이제 선택해. 진실편에 설지, 거짓말쟁이를 감쌀지. 태용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탁자를 3개 내리쳤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엄마, 난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조용히 앉아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홀가분했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수연은 내 아들 마음에서 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달콤한 복수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수연아,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태용이 진실을 알게 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대신 분노와 냉담함이 자리했다. 수연은 어떻게든 매달리려 했고 항상 울며 온갖 핑계를 대며 변명했다. 어느 저녁 나는 그 집에서 들려오는 다툼 소리를 들었다. 수연은 울부짖었다. 오빠, 엄마 말을 믿지 마세요. 그분은 예전부터 저를 싫어해서 이런 일을 꾸민 거예요. 태용은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그만해. 내가 직접 확인서를 봤어. 아직도 부인할 거야?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마.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집안에 앉아 가슴이 아려왔지만 말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수연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다음 날, 태용은 조용히 가게에 왔다. 그는 의자에 앉았는데 얼굴이 her쑥하고 눈이 빨갰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눈이 멀었어요. 아내가 엄마도 속이고 저도 속였어요.
이제부터는 엄마 말씀만 들을게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그렇게 알면 됐다. 이제 빚 갚고 일에 신경 써라. 가치 없는 사람은 그냥 스스로 떠나게 둬라. 그날 이후로 태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가게에서 부지런히 일했고 집에 잘 가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태용이가 이제 철이 들었네. 더 이상 아내에게 휘둘리지 않잖아. 하지만 수연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접근하려 애썼다. 사과하는 척하고 음식을 가져오고 말을 조심스럽게 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하며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걸 알았다. 어느 날 수연이 내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남편만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용서는 쉽다. 하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그만 연기해라. 나는 이미 다 꿰뚫어 봤다. 수연은 말문이 막혀 증오로 가득 찬 눈빛을 했다. 그녀는 돌아섰지만 나는 그녀가 속으로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주먹을 살짝 쥐며 다짐했다. 언제든 와라, 수연아. 나는 평생 너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다려왔다. 내가 정면으로 말한 이후 수연은 한동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곧 폭풍이 올 조짐임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몇 주 뒤 그녀는 새로운 수를 썼다. 어느 아침 내가 막가게 문을 열었을 때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손님인 척했다. 그들은 음료수병과 라면을 집어들고 소리쳤다. 이런 가짜 물건을 팔아요? 유통기한 지난 걸 손님한테 속여요? 나는 놀랐다. 주변은 곧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물건을 뜯어보니 라면은 곰팡이가 피었고 음료수는 냄새가 났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내 물건이 아님을 알았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들에게 똑바로 말했다. 이 물건들 어디서 가져왔는지 보여주세요. 그들은 비웃으며 대답도 없이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떠났다. 나는 즉시 알았다. 이건 분명 수연이 뒤에서 조종한 더러운 수법임을. 그때 단골 손님 몇 명이 나를 변호했다. 저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애자씨가 언제 가짜를 팔았어요? 덕분에 군중이 진정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라면과 음료수를 주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나는 맹세했다. 이런 비열한 공격에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나는 수연이 시장 밖에 서 있는 걸 봤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연하게 나를 힐끗 보며 비웃었다. 나는 그것이 도전임을 바로 알았다. 그날 밤 나는 태용을 불러 이야기를 했다.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하고 수연이 배후임을 확실히 했다. 태용은 충격에 빠져 손이 떨리더니 소리쳤다. 세상에,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악랄할 수 있죠? 나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신 차려라. 내가 또 그녀를 감싸면 다음에는 엄마뿐 아니라 너도 당할 거다. 태용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 이제 내 아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은 아프고 서늘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야 시작일 뿐이라는 걸. 내가 맞서지 않으면
수연은 계속할 것이다. 다음엔 태용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수연아, 내가 수를 쓴다면 나도 진짜로 나설 거다. 가짜 상품 사건 이후 나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나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수연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일부러 시장 이웃들에게 크게 말했다. 내일 새 상품을 들여온다. 다 좋은 것뿐이야. 근데 내가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점심쯤에야 돌아올 거야. 나는 수연이 근처에서 채소를 사는 척하며 듣고 있음을 알았다. 예상대로 다음날 내가 외출하자 누군가 내 가게에 수상한 사람이 어슬렁거린다고 알려왔다. 나는 명자 이웃에게 몰래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점심에 돌아오니 명자가 귓속말로 말했다. 내 며느리가 가게에 들어가서 뭔가를 몰래 상자에 넣더라. 나는 상자를 열어보니 곰팡이 핀 사탕 몇 봉지가 있었다. 명백히 버려야 할 물건이었다. 나는 비웃으며 바로 태용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용이 도착하자 나는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봐라. 내 아내가 방금 가게에 숨긴 거다. 태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으로 사탕을 뒤졌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쳤다. 수연. 이리 와. 수연이 멀리서 달려왔지만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니야. 나 아니야. 누가 일부러 그런 거야? 태용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직도 변명해? 몇 번이나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시장은 온통 떠들썩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댔다. 애자씨 며느리가 정말 비열한 짓을 했구나. 역시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수연은 분노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도망쳤고 태용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태용은 집에 가서 옷을 챙겨내 집으로 왔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앞으로 엄마랑 살면서 빚도 갚고 일도 할게요. 수연에게는 돌아가지 않겠어요. 나는 아들을 껴안고 아프면서도 통쾌했다. 수년간의 인내 끝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나는 말없이 희미한 전등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수연아, 내가 스스로 인연을 끄는 거다. 이게 진짜 벌이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태용이 나와 함께 살기 시작한 뒤 그녀는 매일 시장 근처를 맴돌았다. 때로는 뚫어지게 바라보고 때로는 울며 애원했다. 어느 날 그녀는 가게 앞에 주저앉아 온 세상이 들으라고 소리쳤다. 태용 오빠, 나랑 같이 가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당신은 너무 어리석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 광경을 구경했다. 동정하는 이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가 어쩜 저렇게 독하냐, 할 짓이 없으니 또 울고불고 하네.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카운터 뒤에서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다. 태용은 고개를 푹 숙이고 단호하게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연이 갑자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용서는 장난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감당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수연은 내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나는 살짝 밀어내고 손님을 향해 돌아서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장사를 했다.
시장 전체가 술렁였고 모두 이번엔 내가 끝까지 단호하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태용이 내 옆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그녀가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무서워요. 나는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아,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그녀는 또다시 내 위에 올라탈 거다. 그런 사람은 동정할수록 더 위험해진다. 내가 과연 단호하게 살 수 있겠니? 태용은 한참 침묵하다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얼마 후 나는 수연이 친척들을 찾아가 하소연하며 내가 부부를 갈라놓고 아들을 뺏어갔다고 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녀 편을 들지 않았다. 모두 그녀가 저지른 더러운 짓들을 알고 있었으니까. 수연이 애써 매달릴수록 스스로를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작은 집에 앉아 태용이 묵묵히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편으론 평온하고 한편으론 결연해졌다. 이 싸움이 곧 끝날 것을 나는 알았다. 수연은 이미 힘을 잃었고 절망 속에서 발버둥 칠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수연아, 넌 날 그림자처럼 여겼지? 이젠 내 앞에 빛이 꺼졌어. 며칠간 시장에서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자 수연은 이제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내가 자기 가정을 망가뜨린 원인이라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막가게를 정리하려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애자씨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돈을 다 차지하고 자기네 부부를 내쫓았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번엔 시장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았다. 단골 손님 한 명이 정색하며 말했다. 수연아, 그만해. 우리가 내가 한 짓 다 봤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아무도 내 편 안 들어. 수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얼굴이 퍼렇게 질려 도망쳤다. 그 광경이 시장 전체에 퍼지면서 그녀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밤 태용이 내 옆에 앉아 침울하게 말했다. 엄마, 저 결심했어요. 이혼 신청서 내고 싶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수연을 미워하지만 아들의 그 말을 들으니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길이 없다고 느끼면 단호하게 해라. 거짓 속에 평생 살지 마라. 며칠 후 태용은 이혼 서류를 가져와 수연 앞에 놓았다. 수연은 소리를 지르며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울면서 욕했다. 내가 감히? 다 내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잖아. 저 여자가 이 집안을 망치려는 거야? 태용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서류를 내밀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결정이야. 내가 서명을 하든 안 하든 이 일은 끝날 거야. 수연은 주저앉아 빗물처럼 울었지만 그 눈물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수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수연만 없었으면 태용이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나는 차 한 잔을 따르며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수연, 넌 이미 졌어.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것을 잃는 게 어떤 건지 반드시 알게 해줄 거야. 태용이 이혼 서류를 내밀고 난 뒤 수연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변했다. 이젠 울지도 않고 오히려 사나워졌다. 어느 날 저녁 태용이 막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는데 그녀가 길을 막고 골목 한가운데서 소리쳤다. 당신이 날 버리면 이 동네 모두에게 당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거야. 그 여자는 욕심쟁이고 잔인하고
내 아들을 빼앗아갔어. 사람들이 몰려나와 웅성거렸다. 나는 태용 옆에 다가가 침착하게 말했다. 수연, 나를 모욕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말하기 전에 내가 저지른 더러운 짓들부터 떠올려봐.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봤어. 군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크게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직접 당신이 애자씨 가게에 고장난 물건을 넣는 것도 봤어요. 이제 변명할 게 뭐가 있어요?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무 말도 못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나를 밀치려 했다. 태용은 크게 소리치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그만해. 너 양심도 없어? 경찰 부르게 하지 마. 수연은 버둥거렸지만 결국 힘이 빠졌다. 그녀는 몸을 빼내어 어둠 속으로 달아났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그날 밤 태용은 처마 밑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저 너무 창피해요. 예전엔 그녀를 믿었고 엄마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다 알겠어요.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한 번 아프고 정신 차리는 게 평생 눈 감고 사는 것보다 낫다. 강해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태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수연은 며칠 동안 자취를 감췄다. 시장이나 동네 어디서도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아마 떠난 모양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